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할 나이가 한참이 지나버린 30대 후반의 노총각입니다. 웬만하면 인터넷이 이런 글을 적는 성격이 아닌데 제게 있었던 일이 너무 황당한 것 같기도 하고 혹시나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보시는 이곳에 사연을 남기게 되면 조금은 더 객관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연을 적어봅니다. 일단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 제 인생에 모든 걸 바치고 싶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린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남들과는 달라서 독특했고 제겐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여자였죠. 그래서 당장이라도 결혼을 하고 싶어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그 과정에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결국에 터져버리고 말았던 거죠. 아무튼 제 사연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현명한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동안 연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부족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만큼의 외모나 능력이면 진작 결혼했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 여자를 만나지 않는 다른 이유 같은 거 있는 거 아니냐며 물어볼 정도였었죠. 하지만 제가 살면서 연애를 딱 2번 해봤었는데 사실 그 연애도 남들이 보면 혀를 차면서 웃을 정도로 짧은 만남이었으니 사실은 모태솔로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자를 싫어한다고 피하는 건 결코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가 어릴 때부터 집안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던지라 사업을 해서 꼭 성공하리라 마음이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크게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하는 일들이 나름대로 잘 풀린 덕분에 주변 또래에 비하면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재산에 대해서 대충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제 명의로 된 40평대 아파트도 대출 없이 보유하고 있고 독일에서 나름 잘 나가는 외제차와 예금이나 증권 등 유동자산은 10억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이 돈을 벌어오면서 우여곡절도 정말 많았고 힘든 시기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 하나만으로 20살이 되자마자 자원해서 군대를 갔다 왔고 군대에서도 목돈 마련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 그 작은 월급조차도 푼돈이지만 악착같이 모았던 저였죠. 22살에는 전역을 하게 되었고 하루도 쉬지 않고 곧장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제 첫 목표는 작은 가게라도 시작하려는 마음이 컸었기에 하루 종일 알바를 3탕씩 뛰었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제가 하는 가게 중에 제일 바빴던 가게는 다름 아닌 치킨집이었습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걸 잘 알았기에 제가 아는 곳 중 제일 장사가 잘 되는 이곳처럼만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날부터는 최대한 치킨집 사장님과 친해져서 어깨 너머로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받으려고 항상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은근슬쩍 사장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우리 가게는 어떻게 다른데 잘 나가는 프랜차이즈 치킨집보다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장님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면서 대답했죠. 그거야 당연히 우리 가게가 맛있으니까 그렇지라고 대답하더군요. 저는 살살 비위를 맞춰주면서 말했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진짜 우리 가게 치킨은 제가 먹어본 곳 중 최고인 것 같아요. 사장님, 저도 나중에 먹고 살기 힘들면 장사도 하고 싶은데 레시피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그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사장님의 인상이 확 변하더니 단호하게 그건 안 된다고 말하더군요. 아무리 친한 형 동생 같은 사이였지만 너무 단호하게 절대로 알려주지는 않았죠. 내심 서운해졌던 저는 그래서 뭐 맛이야, 내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가능하겠지라는 바보같이 아니란 생각을 가져버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바들을 열심히 해가면서 치킨에 대해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지냈더니 일을 시작한 지도 금세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고 초기 사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린 보람이 너무 느껴져서 눈물이 날 것만 같더라고요. 그렇게 통장 잔액이 5천만 원이 찍힌 걸 확인하고서 저는 꿈에 그리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치킨이라는 특성 때문에 배달에만 매진하는 게 좋을지 홀 장사도 함께하는 게 좋을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욕심만 앞서서 홀 장사도 잘 되고 싶은 마음에 임대료는 부담스러웠지만 무리해서 자리를 얻게 되었죠. 그때 저는 너무 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보증금에 월세를 내고 인테리어를 하고 났더니 장사 미천이 거의 바닥이 났더라고요. 그래도 장사 시작하면 금방 매출 오르게 될 거고 그걸로 불려나간 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제 입맛에는 아주 맛있는 치킨이라고 생각했는데
냉정한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기에는 충분하지가 않았는지 장사는 생각만큼 잘 되지가 않았죠. 그렇지만 노력 빼면 시체였던 저는 정말 죽을 듯이 뛰어다니면서 일도 했고, 손님이 없으면 아파트는 죄다 걸어 다니면서 전단지를 붙이고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붙였으면 심심하면 경비분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하셨고, 집에 작작 붙이라면서 가게 전화로 욕도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노력만으로는 결코 성공이 쉽게 되는 게 아니구란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가게를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지만 매출은 나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빚만 떠안은 채 가게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너무 암담했었죠. 남들보다 열심히 살았고 정말 많이 노력해서 첫 가게를 꾸미고 좋아했던 그때 생각이 떠올라서 너무 슬펐습니다. 그렇다고 제 꿈을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긍정적으로 생각했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명언을 가슴에 되새기면서 다시 일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음식 장사에는 진절 머리가 났었기에 어떤 일이 제게 잘 맞을지 또다시 고민을 시작했죠. 그런데 생각해보니 식당들의 닭이나 식자재를 납품해주는 곳이 번뜩 떠오르더군요. 항상 물건을 보내주면서도 여유가 넘쳐 보이던 모습이 떠올랐고 이쪽 시장에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곧바로 저희 가게에 닭을 납품해주던 사장님에게 연락을 드렸고, 유통업을 배워보고 싶은데 사람 필요 없냐고 물어보았고 그곳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을 배워갔죠. 역시나 돈을 버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지만 유통업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정직하게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몇 년 동안 배운 노하우와 자금을 바탕으로 특유의 친화력을 앞세워서 열심히 영업을 시작했고, 지금까지 연애는커녕 제대로 쉬지도 않고 쉼없이 달려오다 보니 나름대로 업계에서도 알아줄 정도로 사업 규모도 커지게 됐고 안정적으로 기반도 갖춰지게 되었죠. 그렇게 제가 꿈꾸던 목표를 나름대로 이루어지고 제 자신을 돌아보니 뭔가 많이 허망하더군요.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사치는 금물이었기에 여자들과 어울려서 논다거나 이런 건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냈고, 주변에서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준다고 했지만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나이를 돌아보니 나이도 40대를 앞두고 있었고, 술을 마시다 보면 제 스스로 외롭다면서 한탄하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발등에 불 떨어진 것 마냥 여기저기 사교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자들을 상대한 경험이 너무 없었던 저는 모든 게 낯설었죠. 그렇게 몇 달 동안 여러 차례 모임에 나가다 보니 이것도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열리면서 인사를 하고 들어오는데 정말 주변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쳐다볼 정도로 예쁜 외모의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외모에 왜 이런 모임에 나오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모임에 자주 나오던 대학생 여동생이 있는데 그 사람의 친구라고 얘기를 해주더군요. 그러더니 그녀는 잠시 친구 얼굴만 보고 선약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며 잠깐 앉아있다가 모두에게 인사를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이런 떨림을 가지게 될 거란 건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 남들에 비해서는 능력도 갖췄기에 용기를 내게 되었죠. 그날이 지나고 모임에 자주 나오던 여동생에게 연락을 해서 말했습니다. 오빠가 사실 그때 데리고 왔던 친구한테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혹시 소개 좀 시켜줄 수 있을까? 만약에 그 친구랑 잘 되면 진짜 마음에 드는 선물 한턱 쏠 테니까 주선 좀 해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동생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더라고요. 소개는 어렵지 않은데 제 친구 보통 내기는 아닌데 감당할 수 있겠어요? 무슨 말이지 싶기도 했지만 사실 그때는 그런 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었죠. 결국 그 여동생은 소개는 잡아보겠다고 했고 며칠 뒤에 소개를 받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날 처음 만나는 자리였고 가능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 룸이 따로 구분된 아주 비싼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을 해두었죠. 약속한 당일 저는 미리 도착을 했고 그녀는 빨간 원피스를 입고서 들어오는데 무슨 연예인이 들어오는 건가 싶어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군요. 그렇게 미리 준비했던 음식들이 차례대로 나왔고 그녀는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만족스러웠는지 아니면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저희는 같이 웃음을 지으면서 즐겁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비싼 레스토랑에는 자주 오시나 봐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사실대로 말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오늘 예지씨 처음 보는 날이라서 무리 좀 했다며 자주 오진 않아요 라며 웃었죠. 그러자 그녀도 저도 이런 데는 처음 와보는데 뭔지도 모르고 그냥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순수해 보이는 모습에 저는 그녀에게 더욱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와인을 한 잔씩 하다 보니 그녀는 취기가 올라왔는지 두 볼에 손을 대고서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나이에 비해서 동안이고 귀엽게 생기셨네요 라고 하더군요.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어서 놀랬지만 좋게 봐주는 듯해서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죠. 그렇게 첫째 날은 서로가 무리하지 않고 식사를 즐겁게 마쳤고 주말에 보고 싶었던 콘서트가 있는데 같이 보러 가자고 했고 자연스럽게 애프터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예의도 바르고 순수해 보였던 그녀였기에 소개를 시켜줬었던 그 여동생이 괜히 심술나서 장난을 친 건가 보다 했습니다. 그날 대리기사를 불러서 뒷자리에서 그녀를 데려다 주는데 술 기운에 약간 취했던 건지 살짝 제게 기대던 그녀가 너무 예뻐 보이고 두근거렸죠. 하지만 섣부르게 다가서다가는 모든 게 무너질까봐 더욱 조심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난 그날은 조심히 그녀를 집까지 잘 데려다줬고 약속한 주말에 콘서트를 보기로 했던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따라 일이 많은 바람에 생각보다 퇴근 시간이 늦어졌고 약속 시간에 맞춰서 가려고 애써봤지만 퇴근 시간에 걸려버렸죠. 결국 약속보다도 30분이나 늦게 도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기다리고 있던 그녀에게 미안하다고 말을 했죠. 그녀는 일 하다 보면 늦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까 이해한다고 해주더군요. 배려심도 참 깊은 여자구나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콘서트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중 그녀는 갑자기 오늘 늦게 오셨으니까 부탁 하나만 들어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귀여운 나머지 부탁이 뭔데요? 라며 웃으며 물어봤더니 지금 말고 나중에 꼭 하나만 들어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설렘을 가득 주던 그녀와 즐겁게 콘서트를 함께 관람하고 나서 곧바로 식사를 위해서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주말이고 하니 식사보다는 오랜만에 술을 마시고 싶다고 하기에 저는 제가 잘 알던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술집으로 갔습니다. 둘이서 술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는데 아직 어려서 술이 약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하얀 얼굴이라 그런지 금세 얼굴이 새빨개지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소소한 모습조차도 너무 예뻐 보였고 저는 거침없이 사랑에 빠져들고 있었죠. 술을 몇 잔 마시다 보니 그녀도 점점 말이 많아지더군요. 그녀는 제게 왜 이렇게 결혼을 늦게까지 안 했냐고 물어보더니 자신은 지금 당장이라도 최대한 빨리 결혼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더라고요. 그러더니 자신은 자신만을 위한 옷장도 생겼으면 좋겠다며 옷, 신발, 가방 등으로 방을 가득 채우고 싶다고 말했죠. 그리고 자신은 집에서 살림하면서 지내는 게 꿈이라고 말하면서 오빠는 결혼하게 되면 부인한테 일 시킬 거냐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그녀가 꿈꾸는 생각에 조금 당황하기도 했었고 당연히 맞벌이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고 싶었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도 모르게 그럼요. 부인이 집에서 살림해주면 저야 고맙죠. 돈이야 제가 열심히 벌면 되는 거니깐요 라고 대답하면서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술집에서 저희는 서로의 호감을 확인하고서 연애를 시작하기로 했고 무리하게 술을 마시다 보니 그녀의 정신은 이미 반쯤 나가 있더군요. 그때부터는 그녀와 말을 편하게 하기로 했기에 부축을 해주면서 물었습니다. 오빠가 집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주소 좀 불러줄래? 그러자 그녀는 나 지금 이렇게 들어가면 아빠한테 혼나는데 술 좀 깨 겸 쉬다가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왠지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고 저도 술에 취해서 그 말이 너무나도 반가웠습니다. 그러면 오빠가 여기 근처에 쉴만한 곳 좀 찾아볼게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냥 오빠 사는 곳도 구경하고 싶은데 집으로 가면 안 돼요? 라고 하더군요. 당돌한 그녀의 말에 깜짝 놀랐지만 속마음은 행복할 따름이었죠. 그래서 여자친구와 저는 처음으로 단둘이 있을 수 있는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 그녀는 이곳저곳을 꼼꼼히 둘러보더니 오빠랑 결혼하면 저도 여기에 지내는 거예요? 이러더군요. 솔직히 제 마음속으로는 무슨 연애를 시작하기로 한 날부터 저런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지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기분이 나빠질까 봐서 여자친구의 기분이 좋아지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앞으로 결혼하면 이 집에다 예지가 원하는 거 다 하면 되는 거지라며 웃으며 대답해줬죠. 집 구경을 한참 동안 하고서 그녀와 저는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데 여자친구는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렇게 같이 있어서 좋긴 한데 자신은 혼전순결이라며 제게 미리 말해줘야 할 것 같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솔직히 신체 건장한 남자로서 아쉬운 마음이 컸었지만 여지껏 연애도 안 하면서 잘 살아왔기에 그냥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이해한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해해줘서 고맙다며 피곤해서 먼저 자겠다면서 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에 와인을 더 마시고 잠을 잤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오늘 약속이 있다며 먼저 간다는 쪽지를 남겨두었더군요. 아마도 그때부터 그녀의 본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전날 마신 술 때문에 해장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근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고 계산을 하려고 지갑을 열었는데 묵직했었던 현금이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제가 계산을 하는데 지갑이 비워 보이면 자존심이 상해서 5만 원으로 많이 채워놨었기 때문이었죠. 그때는 가끔 술 마시고 돈도 잃어버리는 일이 종종 있었기에 그냥 또 잃어버렸나 생각을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도 그 돈도 제 여자친구가 몰래 훔쳐갔던 게 아닌가 싶네요. 아무튼 그날 이후로 저희는 남들처럼 좋은 곳에서 데이트도 하고 다니며 사랑을 키워나갔죠. 다른 날과 다름없던 어느 날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대뜸 부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콘서트에서 기다리게 해서 부탁 들어주기로 했던 거 잊지 않았냐면서 혹시 그때 약속했던 부탁 오늘 들어주면 안 되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부탁이라고 해봤자 별거 있을까 싶어서 무슨 부탁인지 물었죠. 사실은 친구가 남자친구한테 가방을 선물 받았답니다. 친구가 우쭐대면서 자랑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빠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혹시 오빠 나 가방 하나만 사주면 안 돼? 라고 묻더군요. 제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어릴 때 고생해가면서 돈을 벌어봤기에 돈을 허투루 쓰는 걸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자친구를 정말 많이 사랑했기에 차마 거절을 할 수가 없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가 원하는 가방을 사러 갔더니 가격을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가방이 3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여자친구는 속이 썩어 들어가는 제 마음도 모르고 좋아 죽으려고 하더군요. 남자가 쪼잔해 보이고 싶지 않았기에 아무렇지 않은 척 가방을 사주게 되었고 그날부터는 여자친구는 제 돈을 쓰는 걸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데이트를 할 때는 당연히 돈 10원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리고 학생 신분이던 여자친구에게 뭘 얻어먹고 싶었던 건 아니었죠. 다만 너무 당연하다는 듯 10원도 안 쓰는 모습이 조금은 실망스러웠다고 할까요? 금액이 아니라 마음만으로도 편의점에 있는 생수 하나만 사다 줘도 저는 좋아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미련하게도 그때는 사랑의 콩깍지가 씌었던 건지 그런 실망감을 주는 것도 앞으로 결혼하고 오래 만나다 보면 달라지겠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힘들어지는 건 따로 있었죠. 아무리 제가 여자친구를 이해해주면서 혼전순결을 지켜주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몇 달 정도 만났을 때 단둘이서 여행을 갔었을 때는 정말 참기가 많이 힘들더군요. 그러다가 호영호재하면서 같이 일하던 동생과 술을 한잔 마시면서 제 고민을 털어놓고 말았네요. 동생은 그게 무슨 고민이냐는 듯 말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일찍 결혼하는 게 꿈이라고 하지 않았냐면서 형은 능력도 이미 다 갖춰뒀겠다. 나이도 이미 노총각인데 차라리 결혼을 바로 하는 게 해결책 아니냐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바보였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친구와 만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부족한 부분들은 아직 어려서 그러겠거니 했고 평생을 함께 지내다 보면 앞으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성숙스러워지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여자친구에게 프러포즈를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였죠. 솔직히 제 여자친구가 이 결혼을 승낙해줄지 너무 조마조마했습니다. 제 나이도 나이지만 여자친구와 교제를 한 지 겨우 6개월밖에 안 되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처음 사귈 때부터 여자친구는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고 했었고 연애를 하면서도 결혼 얘기를 한 번씩 했었기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프러포즈를 할지 며칠 동안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어린 여자친구에 비해서 늙은 남자친구였기에 정말 감동스럽게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하던 일도 다 제쳐두고 열심히 며칠 동안 준비를 했고 디데이가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해둔 상태였고 수업이 끝날 시간에 몰래 마중을 가서 무작정 태워서 이벤트 장소로 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차에 앉아서 여자친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눈앞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던 여자친구의 옆에는 키가 크고 아주 잘생긴 남자가 어깨 동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그 잠깐의 찰나에 온갖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남자친구가 있으면서 나를 갖고 놀았던 건가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나를 만나던 중에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 혹시 그것도 아니면 요즘 어린애들은 친구끼리도 저렇게 어깨에 손도 올릴 수도 있는 건가 라며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정신 나간 의처증 환자처럼 난리를 치는 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일단 기왕 이렇게 된 거 어떤 사이인지 몰래 따라가서 지켜보기로 했던 거죠. 프로포즈를 할 생각에 두근거리던 설렘이었는데 그때부터는 화가 나서 폭발해버릴 만큼의 두근거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조심히 따라가다 보니 둘이서 택시를 잡아 타고는 시내로 이동하더군요. 정말 간절히 빌었습니다. 아니겠지? 아닐 거야 라고 입 밖으로 계속 말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여자친구와 그 남자는 다른 커플들이 데이트를 하듯이 그 사이를 비집고 둘이서 영화관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그렇게 영화가 끝나고 나서는 식사를 하러 자리를 옮겼고 술까지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둘은 때마침 1층에 있는 창가 쪽에 앉았었기에 차에서도 아주 잘 보이더군요. 그때는 정말 무슨 생각으로 지켜본 건지 이미 멘탈이 다 나가 있었고 하늘이 무너질 것만 같은 충격에 휩싸여 있었죠. 지금 여자친구한테 연락을 하면 뭐라고 대답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너무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곧바로 여자친구에게 지금 뭐 하고 있냐라고 카톡을 보냈고 여자친구는 제 메시지를 읽더니 친구랑 영화 보고 밥 먹으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내가 바보같이 여자친구를 믿지도 못하고 오해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재밌게 놀다가 집 들어가서 연락 줘 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았죠. 친구와 영화 보고 밥 먹는 게 맞았기에 조금은 편안해진 마음으로 그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라고 하기에는 서로의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대기도 하는데 저와 데이트를 할 때도 저렇게 밝게 행동을 했었나 생각해봤는데 아니었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너무 비참해졌고 오해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다시 확신으로 돌아서더군요. 신락 같은 희망으로 얌전히 지켜보고 있으니 술에 좀 취했는지 비틀거리며 일어나더군요. 그 둘은 다시 택시를 타고 출발을 했고 그때부터는 정말 이성을 놓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제가 알던 여자친구의 집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원룸촌이었고 두 사람은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고 문을 부시고 들어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친구에게서 카톡이 오더라고요. 오빠 나 이제 집에 도착했는데 피곤해서 바로 자려고 라고 왔더군요.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죠. 그냥 그렇게 전화를 걸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화를 몇 번 해도 다 무시하고 받지 않길래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있다가 카톡을 보냈죠. 딴 남자랑 있느라 전화도 못 받나 보네? 라고 보냈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20분 정도가 지나자 여자친구가 나오더군요. 제 차를 못 보고 지나쳐서 큰 도로변으로 걸어가더니 그제서야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았더니 여자친구는 화가 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오빠 지금 나 미행하고 다니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화가 날 사람이 누군데 그딴 식으로 말하냐고 했더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걸 착각하는 것 같은데 학교 친구네 잠시 들려서 과제 좀 한 거라며 어디냐고 묻더군요. 그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듣고 있으니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너는 집에 갔다고 거짓말 하더니 술 마셔서 취한 채로 과제하러 갔다고? 헛소리 하지 말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라 라고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데 다 무시를 해버렸고 여자친구를 지나쳐서 집으로 들어갔죠. 그날 이후로도 며칠 동안 쉴 새 없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계속해서 전화를 무시하니까 메시지를 장문으로 보내는데 그날 내가 거짓말한 건 미안하다. 하지만 진짜 걔는 내 친구였고 아무 일도 없었다. 혹시라도 오빠가 오해할까봐 거짓말을 좀 하긴 했지만 제발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면서 솔직히 그 남자애가 나한테 관심이 있어서 달라붙는 건 맞는데 나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메시지를 보냈죠. 사실 그날 너를 따라간 거는 너와 결혼을 하고 싶어서 프러포즈를 하려고 갔던 거였다. 그런데 다른 남자와 있는 걸 보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따라갔는데 그 혹시나가 혹시나였다. 네가 원하는 거 평생 하고 살게 해주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그 남자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너도 남자친구 대하듯 하는 걸 다 봤으니 앞으로 2번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잘 살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도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네요. 여자친구에게서는 아직까지도 매일같이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신은 결백하다면서 제가 고백을 했으면 저와 결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사준 옷, 신발, 가방 다 가져가도 좋으니까 제발 용서해달라고 당장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자친구의 이 말이 거짓말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그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줬던 여동생에게 연락을 해봤었죠. 그리고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네가 여자친구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선물해준 거 100만 원 넘는 거 알지? 네가 지금부터 거짓말하면 네 선물도 도로 가져갈 거고 널 사기죄로 고소할 거라고. 하지만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주면 선물도 필요 없고 너한테는 아무 말 안 하겠다. 내가 지금 예지가 다른 남자랑 있는 거 봤는데 키 크고 잘생긴 그 친구 너도 알지? 둘이 무슨 사이인지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동생은 말했습니다. 오빠 진짜 죄송해요. 저도 그 둘이서 사귀고 있는 건 전혀 몰랐어요. 오빠랑 예지가 사귀고 몇 달 정도 지났을 때 그 둘이서 비밀 연애하고 있던 걸 자신한테 들켰다고. 오빠한테는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 대답을 듣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 예지가 혼전순결이라고 하던데 그 말은 사실이냐고 했더니 자신이 아는 바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하더군요. 예상을 했지만 그 충격은 정말 너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 이 사실 아는 거 절대로 말하지 말고 너도 다시는 나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돈 없고 어린 대학생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서 저를 만났던 걸까요? 아니면 그 남자와는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데 저와 만나면 평생 편하게 돈만 뜯어먹을 수 있었다고 여긴 걸까요? 정말 숨조차 제대로 쉬기 힘들 정도로 너무 상처가 큽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일만 하면서 지내오다가 제대로 된 사랑을 처음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제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솔직히 너무 사랑하는 여자친구이기에 헤어지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냥 알면서도 다 속아주는 척 다시 만나고 결혼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대로 끝을 내는 게 좋을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슴 깊이 새겨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이 이야기를 적을까 말까를 한참 동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힌 일들도 있다란 걸 알려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법한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되었던 이야기라 조금은 가물가물하지만 최대한 기억을 살려보았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나름대로 학벌도 괜찮았었고 사업을 하시는 아버지 덕분에 항상 풍족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기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있었죠. 남들이 보면 왜 그런 일을 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제 직업은 어릴 때부터 꿈꿔왔었던 플로리스트였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꽃을 사고는 하지만 20년 전만 하더라도 너무 경쟁력이 없는 직업이었죠.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남들과는 유별나게 달리 꽃을 너무 사랑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꽃을 파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었어요.
꽃이라는 식물에 대한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고, 예술적으로 다가가서 꽃을 디자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철없이 시작했던 꽃가게는 부모님의 지원 아래에서 시작되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잘 되기는 어렵단 걸 알았지만 생각보다 더 처참했었네요. 장사도 잘 되지 않자 자꾸만 부모님께 손을 벌리게 되자 마음이 많이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왠지 꽃집에는 어울리지 않을 법한 건장한 남자분께서 들어오셨죠. 저는 반가운 마음에 환하게 웃으면서 어떤 꽃을 찾으세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분은 쭈뼛대시더니 손가락으로 빨강색 튤립을 가리키더라고요. 빨강색 튤립의 꽃말은 영원한 사랑을 고백하는 뜻이 담겨져 있었기에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로맨틱한 남자가 다 있구나 싶었었죠. 그렇게 그 남자분을 보내면서 예쁜 사랑하시길 바랄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분은 엄청 당황해하며 인사를 하고는 재빨리 나가버렸었죠. 그런데 다음 날에도 그 손님은 어김없이 찾아오더군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찾아왔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솔직히 뭔가 이상하다 싶었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하지만 내성적인 성격이라 말을 걸면 불편해하는 듯해서 괜히 참견하는 건 주제넘는다 생각했었고 항상 자주 찾아와 주셔서 고마울 따름이었죠. 그렇게 그 남자분이 오신 지도 열흘 정도가 다 되어가던 날 사고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여자 혼자서 영업하던 가게라서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그때는 철이 없어서인지 겁도 없이 그런 걱정은 딱히 하지 않았죠. 처음 보는 남자가 들어오더니 갑자기 돌변하더니 당장 돈을 다 꺼내라고 협박을 한 거였죠. 살면서 처음 마주하는 강도였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무서워서 펑펑 울어버리면서 강도가 시키는 대로 돈을 다 꺼내서 전해줬습니다. 그렇게 뒤돌아서서 나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문 쪽으로 다가가더니 문을 잠궈버리더군요. 순간적으로 나 정말 큰일 났다 싶었고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하지만 강도놈은 비열하게 웃으면서 제게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때마침 유리창이 와장창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가 궁금했지만 무서운 나머지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를 들어보면 누군가가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서 강도와 몸싸움을 벌여가면서 욕을 해대더라고요. 그렇게 몇 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펑펑 울고 있는데 주변의 소리가 조용해지더니 저에게 놀라서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디 다친 곳 없어요? 저는 익숙한 그 목소리에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을 보는데 저희 가게에 자주 오던 바로 그 남자분이었죠. 하지만 고마운 것도 고마운 거지만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서 엉망진창이었고 옷에 피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래서 곧장 구급차를 불렀고 응급수술을 해서 큰 위기는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한참이 지난 뒤에 그 남자분은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첫마디가 황당했었죠. 응급수술까지 할 정도로 크게 다친 사람이 저를 보자마자 어디 다친 데 없냐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누가 누굴 걱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저도 모르게 또 눈물이 났죠. 그러자 남자분은 제 어깨를 토닥여주면서 울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온기를 느끼자 전에는 못 느꼈던 감정들이 생겨났고 심장이 정신없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분은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인데 이건 아니다 싶었고 저는 얼른 몸을 떼어내면서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자친구도 있는 분이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했죠. 그러자 남자분은 황당하다는 듯이 제가 여자친구가 있다고요? 라고 대묻더군요. 여자친구가 있어서 항상 그렇게 꽃을 사가셨던 거 아니에요? 물었습니다. 남자분은 아픈 소리를 흐느끼며 웃더라고요. 혹시 주변에서 눈치 없다는 소리 안 하시나 봐요? 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남자분은 우연히 저희 꽃집 앞으로 지나가게 되었고 저를 처음 보는 순간 사랑에 빠졌다더군요. 그래서 눈앞에 아른거려서 며칠을 지켜보다가 용기를 내서 가게로 들어왔던 거죠. 그럼 저에게 고백하려고 튤립도 샀던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분은 꽃은 살면서 처음 사봤고 꽃에 꽃말이란 게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침 골랐던 꽃이 사랑의 고백이라니 너무 신기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와 그 남자분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고 저희는 평생 동안 기다려오던 상대를 만난 듯이
나날이 사랑이 깊어졌습니다. 퇴원을 할 때까지는 제가 항상 병원에 가서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나갔고, 퇴원을 하고부터는 일이 끝나면 항상 저희 가게로 와서 사랑을 키워놨었죠. 그러다가 남자분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런 조건도 따지지 않고 사랑에 빠져버렸지만 자신은 남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직업을 가졌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솔직히 그런 건 전혀 상관없었기에 상관없다고 말하며 무슨 일을 하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건설업을 공부하고는 있는데 지금은 그런 꿈을 키워가면서 일용직으로 노가다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평범한 직업은 아니었기에 호기심이 생기긴 했지만 그게 문제가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직업에 귀천이 어딨겠냐며, 저도 이렇게 적자 보면서 일을 하는데 나보다는 낫지 않냐며 웃었죠. 우리는 그렇게 예쁜 사랑을 키워나가게 되었고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이 생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부모님이셨습니다. 남자친구와 2년간의 연애를 하다가 평생 가약을 맺기로 하였고 부모님에게 소개를 시켜주기 위해서 말을 꺼냈는데 남자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니 정말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제 남자친구를 사랑했기에 직업도 능력도 다 필요 없다고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저를 금이야 오기야 열심히 키워주셨고 돈도 안 되는 제 직업에 대해서도 저를 위해서 응원해주시면서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딸에게 능력도 없고 앞날이 막막한 노가다 하는 남자라니 가당치도 않으셨던 거죠. 그날부터 정말 울어도 보고 빌어도 보고 끊임없이 애원했습니다. 부모님의 생전 처음 보는 단호한 모습에 너무 슬펐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결국 저는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을 등지고 남자친구를 선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그렇게까지 해서 부모님과 연락이 끊겨버리면 후회하지 않겠냐며 제 마음을 돌리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상황이 나아지고 아이도 낳아서 예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용서를 해주실 거라 생각했고 또 그렇게 하자고 오히려 제가 남편을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상의 끝에 남자친구는 얼른 빨리 성공해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했고 저희는 결혼식은 생략한 채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부가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매일 같이 붙어 있을 수 있어서 좋았고 떨어지지 않아도 되어서 좋았죠. 하지만 이상과 현실은 생각처럼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부모님의 지원이 끊기게 되자 꽃집에서 생기는 적자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짓을 할 수는 없었기에 저는 제 직업을 포기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계약은 아직 1년이 넘게 남아 있었고 가게를 열면 오히려 적자가 심해지는 상황이었죠. 결국에는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가게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보증금은 전부 다 사라진 지는 오래였고 권리금도 한 푼도 받지 못해서 오히려 빚만 몇천만 원이 생겨버렸습니다. 도움은 주지 못할 망정 빚까지 생기게 만드는 바람의 남편에게는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도 빚이라도 갚는 게 최우선이다 싶어서 무작정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고 다녔고 결국에는 오전에는 홀서빙을 했고 저녁에는 주방 보조로 일을 하게 되었죠. 돈이라는 게 이렇게 벌기 어렵구나 라는 걸 너무 절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빚이 생기고부터 이자가 어마어마하더군요. 남편과 함께 아무리 열심히 빚을 갚아도 빚은 너무 더디게 줄어들었고 삶에 힘들어질수록 서로에게 점점 지쳐가는 것 같았습니다. 연애 시절에는 한 번도 다툼이 없었는데 날이 갈수록 서로에게 짜증이 늘어가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던 어느 날 저희 부부에게는 더 큰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자꾸만 소화가 안 되고 배가 더부룩했는데 저는 결국 쓰러지고 응급차에 실려 가버리게 됐던 거죠. 참 많이 암담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힘들다 보니 아픈 걱정보다도 돈 걱정이 앞서더군요.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 보험은 이미 해지가 됐던 상황이었고 혹시나 큰 병이 아닐까 걱정이 임한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예감은 왜 틀리지 않는 걸까요? 의사 선생님은 검사 결과를 보더니 당장 입원해서 수술부터 하셔야겠다고 말하더군요. 지금 위쪽에 암이 발견됐는데 생각보다 크게 전이 되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위험한 상태라서 당장 수술 날짜를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한순간에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된 건지 너무 서러워서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는데 남편이 원망스러웠죠. 제가 선택하고 설득해놓고는 결국에 저는 남편 탓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구겨진 인상으로 조용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전화도 받지 않고 제 앞에 나타나지를 않았죠. 그러다가 양복을 멀끔히 차려입고 나타나서 이혼 서류를 내밀더니 정신 나간 소리를 짓거리더군요. 며칠 동안 고민을 해봤는데 당신과 살면서 당신 빚 때문에 내 인생도 망가진 것 같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큰 병을 치료해줄 돈도 없고 감당해낼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뒷바라지 더 이상은 못하겠으니까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하더군요. 나를 위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가면서 지켜주던 그 남자가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몸도 온전치 못한 저를 버리고 이기적으로 저를 버린다는 모습에 너무 상처를 받았고 병실 내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해댔고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냐고 말하면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잘 지내라는 말 한마디만을 남겨둔 채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동안 묵혀왔던 감정을 내뱉듯이 창피한 것도 모르고 소리내서 펑펑 울었죠. 옆에 있던 사람들은 저렇게 못된 남자랑은 이혼하는 게 100번 1000번 맞다며 저를 위로해주더군요. 제 곁에 아무도 없자 부모님 생각이 나서 부모님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뛰어오시더니 그러게 왜 그런 남자랑 결혼했냐며 저를 끌어안고 오셔서 저도 같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30분 정도 뒤에 아버지가 들어오셨고 일단 병실부터 옮기자며 1인실로 옮겨갔습니다. 다행히도 경제적으로 부유하신 부모님의 지원을 받고서 저는 수술을 치르게 되었고 초기에 치료를 한 덕분에 아주 건강하게 회복을 하고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한 이후로는 전 남편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은 덕분에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었죠. 예전처럼 순둥순둥한 성격의 여자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보다도 독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순진하게 꿈꾸던 꽃집에 대한 미련은 버린 채로 아버지와 상의 끝에 사업을 이어받기 위해서 회사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그 당시에 누구나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을 만큼의 사업을 운영하고 계셨고 몇 년 동안은 순탄하게 회사가 고속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한 일들도 오래가지는 못하였죠. 매번 사업이 성공하다 보니 겁이 너무 없어졌고 무리하게 사업을 키우다 보니 회사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인생은 한순간에 파탄날 수 있다는 걸 말이죠. 결국 투자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려서 저희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아버지는 너무 큰 좌절감으로 인해서 모든 연락을 끊은 채 사라지셨고 어머니와 저는 조그마한 여관방에서 세상에 둘만 남겨진 기분으로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인생에 대한 허무함에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이대로 굶어 죽을 수는 없었기에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몇 년 동안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됐고 모든 빚들을 다 청산하게 되었죠. 하지만 정말 너무 허무하게도 빚을 다 갚고 나서 몇 달이 지난 뒤 몇 년간 너무 무리를 하셨는지 제 어머니는 갑자기 일을 하던 중에 쓰러지게 되셨고 최선을 다해서 소생시켜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저를 혼자 두고서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제 인생은 왜 이렇게 악몽 같은지 정말 너무 슬펐고 화가 났습니다. 결국 혼자서 어머니의 곁을 지키면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고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아버지는 그 소식도 알 수 없었기에 끝내 나타나지를 않으셨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 막막했습니다. 너무 좌절스럽고 힘들었지만 통장에는 1억이라는 돈이 있었습니다. 제 어머니의 생명보험금이 나왔던 거였죠. 정말 삶이 힘들었지만 예전에 제 암 수술을 할 때 보험이 없으면 너무 힘든 걸 잘 알았기에 어떻게든 보험은 잘 넣어두었기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몇 년간 배워왔던 아버지의 사업을 다시 시작해보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다시 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1억이라는 자본금으로 시작해서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2억으로 늘어날 만큼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라는 게 정말 녹록지가 않다라는 걸 뼈저리게 또다시 느꼈습니다.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있었지만 거래하던 업체에서 물건값을 지급받고는 잠적을 했던 거였죠. 내 인생은 어쩜 이렇게도 구질구질한 걸까 싶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고 몇 달이 지나도록 사건에는 진전이 없었죠. 이미 저희 회사 말고도 여러 군데 회사에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쳤고 작정을 하고 해외로 도망친 상황이라 쉽게 해결되긴 어려울 것 같다더군요. 정말 매일같이 울면서 겨우 잠이 들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고생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당장 직원들의 급여부터 시작해서 은행의 이자 빚까지 모든 게 또 밀려가고 있었고 금세 신용불량이 되어버리더군요. 아무리 사정을 말해봤자 그런 건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돌아오는 냉혹한 대답이 제 가슴을 미어터지게 만들 뿐이더라고요. 또다시 이렇게 인생이 바닥으로 내려앉는 건가 싶었고 어머니의 목숨값으로 시작한 제 모든 걸 걸었던 사업이었는데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듯 희소식이 왔습니다. 저희 회사에 투자를 자처하는 사람이 있다며 거래처 사장님이 연락이 온 거였죠. 사실 처음에는 갑자기 투자를 한다기에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제대로 사기를 당했던지라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장 직원들의 급여도 밀린 상황에 찬밥 더운 밥 가릴 노릇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전화기에 대고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몇 번을 외치고서 사업 설명을 위해서 날짜를 잡게 되었습니다. 무조건 투자를 받아야 했기에 한치의 지적도 나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하였고 일주일이 지난 뒤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투자자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회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혼자서 회의실에 들어가게 됐고 물이 놓인 자리들에 준비해둔 자료들을 놓아두고서 떨리는 가슴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분이 지나자 여러 사람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익숙한 얼굴의 한 남자가 들어오더군요. 그건 바로 11년 전 제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이혼을 했었던 바로 그 남자.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당신이 뭔데 여길 나타나냐고 말을 했죠. 그러자 전 남편은 내가 당신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더군요. 이게 무슨 헛소리인지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알고 보니 전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이 회사를 시작하게 됐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는 건설업계의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욕을 해버리고 뛰쳐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로 인해 생활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해야 했고 제 모든 걸 쏟아부은 회사를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눈물을 머금고 참았습니다. 저는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시 인사를 드리면서 그럼 저희 회사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라고 말했더니 전 남편은 설명은 필요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저 단순히 자신과 하룻밤만 같이 있어주면 곧바로 투자는 진행될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너무 불쾌했고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내색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신 인간 같지 않은 건 잘 알았지만 몇 년 사이에 돈 좀 벌었다고 진짜 인간이길 포기한 거냐고 말했습니다. 전 남편은 관심 없으면 투자는 없던 걸로 하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거면 그렇게 하라며 명함을 주고는 나가버렸죠. 그날 집에 돌아가서 못된 전 남편의 행동에 너무 분했고 예전에 저를 버리고 갔을 때가 생각나서 분노를 못 참고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고민을 해봤지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급한 불을 끄느라 대출을 최대한 받은 상황이라 추가 대출도 불가능했고 신용불량이 되어서 아무 곳에서도 돈을 빌릴 수가 없었으니까요. 결국 어쩔 수 없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남편은 약속 날짜와 시간을 제게 알려줬고 약속한 당일날 남편은 먼저 와서 호텔에 있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부드러운 스테이크와 엄청 비싼 와인까지 마셨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찌질했었던 남자였는데 이제는 아주 잘 나가는 회사의 대표라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렇다고 증오하는 마음은 너무 컸었기에 그 자리가 불쾌했고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말을 걸어도 무표정으로 대충 대담하고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불쾌한 식사 시간이 끝나고 나서 미리 잡아둔 방으로 같이 향했습니다. 그런데 괜히 신경 쓰이게 전 남편은 다리를 다친 건지 저보다 한참 느리게 걸으면서 약간은 쩔뚝거리면서 걷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는 다리도 다쳤으면서 이 상황에 참 대단하다라고 말해버렸죠.
그 말을 듣고는 전 남편은 표정이 굳더니 아무 말 없이 발걸음을 옮기더군요. 결국 저희는 같이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기분이 정말 묘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불쾌했지만 저도 모르게 심장이 폭발할 것처럼 두근대더군요. 그렇게 한참 동안 정적이 흐르고 있는데 전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제게 고백할 게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럼 그렇지 그 큰 돈을 준다고 할 때부터 이상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전 남편은 갑자기 제 앞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더라고요. 그러자 드러난 남편의 다리에는 의족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발이 어쩌다 그렇게 된 거냐며 놀라서 물어보았죠. 전 남편은 저와 헤어지고 나서 몇 달 뒤에 노가다를 하다가 사고가 났었답니다. 지금에서야 이렇게 용기를 내서 미안하다면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러고서는 그때 왜 내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건지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게 된 이유가 저의 수술을 위해서였답니다. 남편은 병원에 없던 그 며칠 동안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려고 온갖 방법을 썼었다네요. 그러다 결국 걷잡을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죠. 대출은 당연히 불가능했고 단기간에 돈을 벌 수 있는 건 도박에 모든 걸 걸었답니다. 이틀 동안 잠도 안 자고 했지만 결국에는 집에 보증금은 물론이고 모든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답니다. 너무 절망스러워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아픈 저를 두고서 무책임하게 그렇게 할 수는 없었기에 모든 자존심을 버려두고 저희 아버지 회사로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너무 단호했고 그 모습을 보고는 자신이 제 곁을 떠날 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했었던 거죠. 그렇게 남편은 제 정을 떼어내고 떠나려고 무심한 척 이혼을 요구했었고 그날부터 단 하루도 제 생각을 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머릿속에는 얼른 빨리 건설업으로 성공을 해서 저희 부모님께 당당한 남자가 되어서 돌아오려는 생각만 하면서 살았다네요. 그런 나머지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되었고 피곤한 나머지 잠깐 졸았는데 그 찰나의 실수로 인해 공사 중이던 아파트에서 추락을 하면서 한쪽 다리는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입고서 결국 절단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꼴로는 도저히 제 곁으로 다가올 용기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제 소식을 멀리하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오로지 일에만 전념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 전 남편은 건설업계에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으로 큰 성공을 하게 되었고 그때부터는 제 소식도 알아보고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에게 당신이 여유 많은 부모님과 함께 살면 행복하게 살고 있을 줄만 알았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덜덜 떨면서 말했습니다. 그런 큰 아픔을 겪으면서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러웠을까 싶었고 너무 슬퍼서 매일같이 울었다네요. 하지만 1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러버렸고 제 앞에 나서기에는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제가 당한 사기 소식을 저희 거래처 사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금전적으로 여유가 없는 저를 돕기 위해서 투자자로 나서기로 결심을 했었답니다. 전 남편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떠나보내고 자신을 너무 원망했고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후회하고 그리워했다고요. 내게는 지금도 앞으로도 당신 한 명만이 영원한 사랑이라며 저를 안아줬습니다. 저도 그런 모든 얘기들을 다 듣고 나서 눈물이 터져버렸고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한 채 남편을 끌어안고서 울기만 했죠. 지금은 그날 이후로 저희는 끊어졌었던 사랑을 다시 이어붙였고 제 사업도 남편 사업도 다 승승장구해서 경제적으로는 많이 여유로워졌습니다. 한때는 세상이 무너질 만큼 힘들었었지만 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던 남편과 지금은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네요. 누구에게나 저처럼 큰 시련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항상 좋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구한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